근대적 사유의 출발점에는 개인의 탄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인간을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존재로 파악을 했다면 근대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은 모두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가정됩니다. 이렇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면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텐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공동체적 질서와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토마스 홉스는 혼란스러웠던 17세기에 영국을 배경으로 바로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사상가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마키아벨리와 함께 근대 이론의 아버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16세기 말에 태어나서 17세기를 주로 이렇게 살았던 영국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리바이어던하고 시민론이 있는데요. 리바이어던이 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주요 저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홉스는 프랑스의 종교전쟁과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내전을 거치면서 집단적 소속감과 전통적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개인들이 완전히 각자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극단의 상황을 가정하게 됩니다. 즉, 모든 개인들에게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런 상태를 바로 자연 상태라고 부르면서 그런 상태를 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를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런 전통은 나중에 존 로크 그리고 장자크 루소에게까지 이어져서 사회계약론의 주요한 흐름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평등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독립적인 근대적 개인의 등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 상태를 가정함으로써, 즉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벗어난 인간을 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의 출발을 신이나 전통이 아니라 인간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당한 권력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홉스가 생각한 이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 모두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 간에는 불가피하게 갈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법도 없고 권리도 없고 정치 구조나 사회적 제도도 없어서 개인들 간의 극단적인 경쟁과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런 내전에 시달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홉스의 자연 상태는 곧 전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홉스가 실제로 그 전쟁 상태 또는 자연 상태라고 예시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예시한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역사적으로는 원시사회, 첫 번째로 원시사회, 그리고 내전 상황, 그리고 국제관계, 이 세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가 인류가 문명화되기 이전에 살았던 보편적인 원시 상태였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몇몇 원시 사회들은 자연 상태였다고 물론 생각하긴 했지만,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원시 사회보다는 당시에 존재했던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는 국제관계하고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 즉 내전 상태, 이 두 가지를 주로 홉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 상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홉스가 말하는 이 자연 상태는 본질적으로 그가 처했던 당시의 그 영국 상황,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시민 전쟁 또는 내전, 이런 것들이 벌어지던 그런 상황을 표현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로크나 루소의 자연 상태에 비해서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혹자는 자연 상태를
영구적인 전쟁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홉스는 실제로 폭력이 발생한 갈등 상황만이 아니라 평화가 불안정한 상황,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쟁 상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라는 것은 고지곳대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한 표현을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홉스가 풀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처럼 모든 개인이 평등하고 자유롭다면 공동체적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모두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정당한 권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당한 권력은 어떤 논리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홉스는 뭔가 대답을 이제 하고자 했는데요. 홉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서 개인들은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의 권력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 상태의 무질서나 군중의 폭력보다는 하나의 절대적인 권력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대신에 그의 보호를 받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왜 정치 권력을 필요로 하는가? 왜 그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홉스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안전 혹은 치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치안 논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만일 우리가 어떤 공공의 질서 또는 만인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체제를 찾고자 한다면 치안 논리는 하나의 강한 권력, 절대적인 권력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압도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대 권력을 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홉스가 제시한 이 사회 계약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들 간에 서로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개인들 간의 결합의 협약이라는 측면이고요. 그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주권자에 대한 종속 또는 복종에 대한 협약으로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질서 속에서의 일상적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할 그 절대 권력을 구성하고 그 권력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공공의 평화가 담보되고 시민사회가 유지되도록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모든 개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홉스에 대한 몇 가지 오해입니다. 홉스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홉스가 인류가 문명화되기 이전에 살았던 보편적인 원시 상태가 다 전쟁 상태였다고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바로 이 생각에 바탕을 해서 사실 문명화 이전 그 원시 사회에도 평화로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홉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홉스는 실제로 문명화 이전의 사회가 모두 전쟁 상태였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초역사적이고 추론적인 가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홉스가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요. 이는 아마도 홉스 하면 떠올리는 그 라틴어 표현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그 표현에서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그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말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홉스가 아마도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상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홉스의 저서는 시민론입니다. 이 시민론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전체를 보면요.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견 없이 보자면 인간은 인간에게 일종의 신일 수도 있고 늑대일 수도 있다. 전자는 시민의 경우고 후자는 도시국가들 간의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어떤 본성과 상관없이 사회적 시스템에 따라서 인간이 거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늑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한가 악한가는 홉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어떤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오히려 홉스를 더 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대 군주제 또는 특정 군주를 옹호했다. 홉스가 그렇게 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특정 군주의 경우는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찰스 2세를 옹호했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나 사실 홉스에게 있어서 리바이어던, 즉 주권자는 군주일 수도 있지만 의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주일 수도 있고 의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홉스가 살아있던 그 상황에서도 왕당파와 의회주의자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왕당파조차도 홉스를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홉스가 군주 혹은 절대 군주를 옹호했다면 왕당파에서는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왕당파에서조차도 비난했다는 걸 보면은 홉스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사실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과연 이 홉스의 이 이론 또는 사상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함의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홉스가 제시한 인간관인데요.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와 이기적 본성을 긍정하는 근대적 인간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근대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적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근대적 인간관을 홉스가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 측면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관계망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홉스가 우리한테 주는 또 다른 이제 특이한 점인데요. 이것은 사실 존 로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적인 어떤 사회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회 모델링의 어떤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수립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학 또는 정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포인트인데요. 즉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왕권 신수설을 극복하고 또 정교 분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홉스의 어떤 독창적인 측면인데요. 그것은 바로 공포라는 것 그리고 공포의 어떤 대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 권력에 대한 공포, 보통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것은 정치 권력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홉스는 오히려 그런 권력이 없는 상태, 그런 권력이 없어서 무질서해진 그 상태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방식의 논리를 제시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근대 이전에는 사실 왕에 대한 공포가 권력의 주요한 통치 메커니즘이었다면은 홉스는 권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공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취한 논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러한 취한 논리는 오늘날까지도 근대 정치 권력의 상당히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당시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테러에 대한 어떤 공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공포, 대중적인 공포를 활용해서 Patriot Act라는, 우리말로 하면 애국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경찰, CIA, FBI 뭐 이런 치안 기구들의 어떤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적인 공포를 조장하거나 또는 활용해서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정치 권력의 어떤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홉스가 제시했던 치안 논리는 과거에 홉스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치안 논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강화될 때 사람들은 그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